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을 더 낸다는 오해는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벌써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감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들이 참 많습니다. 분리과세 혹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의 전제는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종합과세가 돼도 이 분리과세 때보다 세금이 오히려 줄거나 혹은 같거나 하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실제 계산사를 토대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허구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기초부터 좀 쌓고 가겠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뭐죠? 주식 팔아서 버는 돈. 금융소득 맞죠? 아닙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건 딱 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요, 한마디로 예금 넣어서 찾는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들입니다. 예금과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그리고 채권들이 있습니다.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등을 모두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한 분들에 해당되는데요. 배당소득. 배당소득도 바로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금융소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예전에는 있다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에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할 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공포 마케팅을 활용해서 이 분리과세라든지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품들을 갈아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들만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많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허탈하실 텐데요. 과거 저희가 지난 10년 그리고 20년간 보면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금리라는 건 이 예금 이자를 얻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낮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자가 낮아서 이자 수익이 적어서 바로 이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요, 이 15.4%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율은 본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따라서 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은 연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이게 2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의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면서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반발들을 우려해서 이 원천 징수될 때의 세율, 당초에 22%였는데 이걸 2013년부터 15.4%로 낮춰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이 세부담을 늘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사례별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금융소득만 4천만 원이 있는 분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4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금 4천만 원이 아니고요,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금융소득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종합소득세율이 매겨지는데요. 다행히 이분은 다른 소득은 없네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율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2천만 원 구간을 찾아보니까 세율이 15%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분의 경우에는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세율은 15%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108만 원을 뺀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분의 경우에는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이 당초 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15.4%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요? 세율 15%에 누진공제 108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분리과세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은 안 해줍니다. 금융소득 15.4%로 원천 징수한 것은요, 추후에 종합소득으로 더 세금이 낮다고 해도 환급은 안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또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비록 종합소득세는 그보다 낮지만 그냥 여기에 대해서도 15.4%로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분은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지만 그냥 15.4% 세율이 매겨지게 된다. 따라서 이 원천 징수되는 것에서 세금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분의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셨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과연 얼마까지 이게 세부담이 추가로 없느냐 계산을 해봤더니요, 무려 7,900만 원까지 추가 세부담이 없습니다. 7,900만 원이 넘는 부분부터 그때부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님이 계산한 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반론이 제기됩니다. 야, 7,900만 원 그거 별로 크지 않다. 뭐 여차하다 보면 8천만 원, 9천만 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7,900만 원은요, 원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자와 배당소득, 한마디로 금융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소득 7,900만 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만약에 이자율을 3%를 가정한다 그러면 저 원금은 30억을 훌쩍 넘어야 금융소득이 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는 이 부부 합산 안 합니다. 원래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부부 합산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부부는 따로따로 하죠. 따라서 부부가 이 금융소득을 나눠 갖는다고 하면 저 7,900만 원 곱하기 2, 이게 1억 5,800만 원이 됩니다. 1억 5,800만 원까지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도 추가 세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융소득 1억 5,800만 원이라는 건요, 이자율을 3%만 따지면 70억 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됩니다. 와, 부부가 70억이 넘는 금융재산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만 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정한 것은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사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으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래서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여타소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법상 기타소득은요, 뭐 저술료, 강연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소득이라는 말을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여타소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례 2의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이 아까와 같은 4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타소득이 3천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서 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바뀔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우선 저분은 금융소득 4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그냥 15.4%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요. 2천만 원에다 여타소득 3천만 원을 합친, 한마디로 저 과표 5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과세에 대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이 종합과세가 되면서 세부담이 늘었냐, 아니면 그대로냐,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인데요. 과표 5천만 원을 저 종합소득세율표에 적용을 해보니까 24% 세율 구간이네요. 그리고 누진공제는 522만 원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분은 소득세가 67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 지방세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과표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이 세금을 계산하고 이 세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실효세율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실효세율은 14.9%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즉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에 세부담이 늘 것을 걱정을 했는데, 따져보니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15.4%보다 낮은 14.9%만 적용이 되더라.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15.4%가 적용되지만, 그래도 이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여타소득이 3천만 원에 있는 분의 경우에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방송 보시면서 의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또 반론이 예상이 됩니다. 사례 2의 경우에는 여타소득이 3천만 원으로 좀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저 여타소득이 늘어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3에서는 이 금융소득은 4천만 원을 그대로 가정하고요, 아까는 여타소득을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으로 올려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 2천만 원과 여타소득 4천만 원을 합친 과표 6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세율이 24%가 적용이 되고요, 누진공제 522만 원을 빼니까 소득세가 91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10% 지방세가 합쳐져서 최종적인 납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표 6천만 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세부담을 비교해서 이 실효세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효세율이 16.83%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보다 늘었습니다. 아까는 14.9%였는데요. 이번에는 실효세율이 16%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서 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는 15.4%만 떼지만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이 16%가 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16.83과 15.4%의 차, 즉 1.43%포인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저 여타소득이 커지면서 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그 부분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타소득이 더 커진다 그러면 저 실효세율도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분명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소득도 많은데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저 여타소득이 확 올라가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난다, 엄청난 세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오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고 하면요, 현금 자산이 70억이 넘어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영향이 있게 됩니다. 자,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타소득이 뭐 한 3천만 원 정도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원천징수하는 거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더구나 은퇴자라고 하면요, 이 금융소득 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다 그래도 대부분이 뭐 국민연금 소득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만으로 이 3천만 원을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서워서 뭐 분리과세라든지 비과세 상품을 열심히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꼭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자산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냐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 가지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융소득들은요, 이자 문제도 있지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금융소득 중에서도 이 분리과세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분리과세 된다고 해서 건보료 안 매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작년에 이 제도를 시작을 하면서 일단 많은 혼란을 예상해서 이 연 1,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잠정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요, 원칙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전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 건보료를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언젠가 건보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어떤 건보료 개편이 있어도 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이 금융상품 이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보료를 매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건 아예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건보료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비과세 금융상품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상품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낸다는 그런 오해는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콘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